알기 쉬운 경제 완전 정복. 가장 가까이 있는 생활 경제 뉴스. 김은경의 생생경제. 오늘도 하품하다 하루가 다 갔어. 잠깐 활력이 필요해. 기운이 뿅 생겨났어. 활력이 슝슝 생겨났어. 착한 활력 비타민으로 채워주세요. 착한 드링크 비타오백. 사는 게 뭐라고 대단한 거라고 우리가 뭐라고 기쁨이 든다고. 와, 왜 이렇게 잘 넘어가? 우리가 모였으니까. 하이트. 차오가 같네. 차오가 같아. 2588 2588이 왜 차오가 같냐고요? 고객님 제발 한 번만 눌러서 확인해 주세요. 왼쪽 오른쪽 차오가 완전 같은 대리운전 번호죠? 응답하라 2588 응답하라 2588. 금요 대기회 생생경제 금요기회. 네, 생생경제 3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3, 4부는요, 예고 드린 것처럼 금요 초대석으로 진행을 합니다. 오늘 금요 초대석이 제가 굉장히 어렵게 모셨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대선 후보 시절에 경제과외교사로 불리셨던 분이죠. 국가미래연구원 원장을 맡고 계시는 서강대 석좌 교수 김광두 교수님, 원장님과 위기의 한국 경제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두 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표정이 좀 안 좋아지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건 웬일일까요? 네, 예. 앞에 붙이는 이름을 예. 좀 바꾸셨으면 합니다. 네, 어떻게 바꿀까요? 개혁적 보수의 네. 싱크탱크 예. 국가미래연구원 원장으로 네. 그렇게 좀 바꾸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그 경제과외교사 이런 표현은 다 빼고 네, 네. 개혁적 보수를 지향하는 국가미래연구원 김광두 원장님. 네, 네. 이렇게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계속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개혁적 보수라고 하면은 어떤 건가요? 보수라고 하면 예. 흔히 변화를 싫어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변화는 꾸준히 있어야죠. 네. 그래서 우리 국가미래연구원은 헌법 가치, 즉 보수의 기본 가치는 지키되 네. 필요한 변화는 꾸준히 추구하는 네. 그런 걸 가치로 삼고 연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개혁적 보수란 그런 것이다라고 네. 변화를 추구하되 기본적인 것들을 지켜가는 네, 네. 보수를 지향을 하고 계시는군요. 근데 지난주에 저희 제작진이 출연 확인 전화를 드렸을 때만 해도 메르스는 이제 잦아들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근데 저희도 그렇고 모두가 예상을 못했지만은 이렇게 창궐을 하고 있을 줄은 몰랐거든요.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정부를 믿기 때문에 네. 잘해서 빨리 끝낼 줄 알았죠. 네. 그런데 생각보다 오래 가는데요. 이것은 우리 경제 아주 나쁩니다. 네. 우선 심리적으로 사람들이 밖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데는 가기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자체가 소비 활동을 상당히 저하시키죠. 이게 이제 오래 가면 갈수록 그 내수 침체 이거를 더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고 네. 더 길게 보면은 대외적으로 우리 국가의 브랜드 가치가 떨어집니다. 예. 밖에서 한국을 어떻게 보느냐. 한국은 전염병 관리를 잘한다. 이렇게 보는 경우하고 한국이란 나라는 전염병 관리도 제대로 못하는 나라다. 네. 이렇게 보는 경우하고는 이 국가 브랜드가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수출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요. 그렇겠죠. 한국 상품이 고급화되는 과정인데 예. 이 싸구려 이미지를 다시 줄 수도 있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아주 좋지 않고요. 네. 내 국내적으로는 정부의 신뢰도가 현저하게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어떤 정책을 내놔도 네. 이거 믿어도 되느냐, 이 정책을 제대로 관리할 거냐, 네. 이런 데 대해서 의심이 가기 때문에 정책의 유효성 이게 많이 약화되죠. 정책의 유효성을 말씀을 하시니까 이 관광 같은 게 굉장히 줄어들 것으로 생각을 하니까 만약에 한국에 관광을 왔다가
메르스에 걸리게 되면은 모든 금액을 보상한다. 뭐 이런 정책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제가 보기에는 별로 만족스럽지 못한데요. 예. 메르스 걸리려고 한국에 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요. 메르스 걸린 사람 낫게 해주겠다는 게 어떻게 그게 대책이 되나요? 그렇죠. 메르스 예. 안 걸리게 해주겠다고 그래야 이게 정상적이죠. 네. 그래서 그 대책은 뭔가 잘못된 거다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대책들은 뭐 지금 추경 얘기도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 말씀은 조금 뒤에 더 네, 상세하게 하기로 하고요. 지금 경제적인 피해에 대해서 무디스, 그러니까 국제신용평가사죠. 사실은 이게 사기업인데 우리가 굉장히 기관화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또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메르스 사태가 국가 신용등급에 부정적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건 또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아직도 어떤 사대주의에 빠져 있어요. 네. 무디스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이 국내 경제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 하는 것은 이미 국내에서 네. 많은 전문가들이 한 얘기인데 무디스가 그 우리 한국 사정을 네. 한국 사람보다 더 많이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렇게 당연한 거를 네. 외국에서 얘기했으니까 뭐 더 좀 무게를 실어주는 건데 네. 이건 뭐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라고 보고요. 네. 그러나 외국 기관도 그렇게 보고 있다. 우리도 그러니까 더욱더 경계해야 되겠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가 경쟁력에 대해서 그냥 우리가 신경을 잘 쓰면 된다라는 취지로. 과거 외환위기 예. 때도 네. IMF는 우리가 문제 없다 그랬습니다. 금년에도 IMF는 한국 경제 4% 성장할 거라 그랬어요. 네.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너무 IMF니 무디스니 이거를 내세워가지고 거기서 얘기했으니까 이렇다. 이거는 네. 우리가 이 지나치게 지적 사대주의입니다. 좀 벗어날 필요가 있다는 네. 생각은 저도 많이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금요기획 금요 초대석으로 이어가고 있고요. 개혁적 보수를 지향을 하시는 국가미래연구원의 김광두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메르스가 워낙 파장이 크다 보니까 메르스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한국 경제에 대한 이야기는 4부에서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부문의 우월적 지위 및 권한을 남용한 부패행위에 대해 5월 11일부터 100일간 특별 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첫째, 인허가 및 계약 과정에서의 권한 남용. 둘째, 정보 및 편의 제공의 대가를 요구하는 등 감독 단속 권한 남용. 셋째, 허위계약서 묵인, 인건비 미지급 등 예산 및 회계 권한 남용. 넷째, 각종 인사권 남용으로 인한 부패행위 모두가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는 청렴신문고, 부패공익침해신고센터 등 온오프라인과 모바일 앱을 통해 신고 상담은 국번 없이 120이나 1398로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공정하고 평등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국민권익위원회가 함께합니다. 어려운 경제학은 가라. 귀에 쏙쏙 들어오는 김인경의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차승원입니다. 제가 문제 하나 낼게요. 닭강정은 차갑게 먹어야 맛있을까요? 뜨겁게 먹어야 맛있을까요? 정답은 버거로 먹어야 맛있습니다. 닭강정과 버거의 운명적 만남. 접사봐. 롯데리아 강정버거. 롯데리아. 이호정 씨, MG 새마을금고는 어떤 금융이에요? 한결같이 당신만 바라봐주고 애인같이 당신만 사랑해주고 가족처럼 늘 당신 곁에 있어주는 오직 나만 바라봐주는? 맞아요. MG 새마을금고는 당신만 바라보는 당신 바라기 금융이에요. MG 새마을금고. 인생의 동반자는 좋은 플러스가 되죠. 우리 몸에도 좋은 플러스가 있습니다. 최불암 씨는 새로 나온 인사돌 플러스로 바꿨습니다. 잇몸 속은 잡아주고요. 겉은 지켜주고 아주 효과적인 인사돌 플러스. 붓고 시리고 피나는 잇몸을 건강하게 인사돌 플러스. 새로 나온 인사돌 플러스. 잇몸에 좋은 동반자죠. 네, 생생경제 4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금요 초대석으로 마련을 했고요.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 원장님, 서강대 석좌 교수십니다. 모시고 지금 메르스 여파로 고통을 받고 있는 한국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3부에서 조금 나눠봤고요. 경제에 대한 이야기는 좀 더 구체적으로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그러면은 지금 이 상황은 위기인가요? 우리 경제의 상황이요? 위기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개념이 뭐가 위기냐 네. 이렇게 이제 되는데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장기 침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네. 게 더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구조적인 문제가 지금 깔린 이런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그러니까 장기 침체라고 표현하는 게 좋다는 뜻은 네. 저성장 네. 금년에 가장 최근 전망은 2.8%까지 내려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장률이. 예. 그런데 이게 더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2%대 성장률이 앞으로 얼마나 가느냐 네. 또는 3%로 올라가느냐 이제 이런 희망을 갖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2% 정도의 성장률이 네. 오래 갈 수도 있다. 예. 그것은 이제 우리 국민들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는 네. 좀 더 넉넉하게 살림살이가 풀리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고통이 좀 따를 수 있죠. 그러면은 원장님 이 장기적인 침체 상황이요. 온 이유를 따진다면은 뭐 저출산 고령화가 심각해지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그 외부 요인에 의한 거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은 단기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의 변수들이 우리 경제를 공격하고 있어서라고 봐야지 될까요? 이 내외적 요인이 다 있죠. 네. 우선 세계 경제가 전체적으로 2012년부터는 이 교역량 증가율이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그렇죠. 그 이유는 중국이 이제 소위 차이나 인사이드 내수 네. 중심의 성장 이걸로 바꾸면서 수입 대체 산업을 크게 육성하거든요. 네. 그 결과 수입 물량이 크게 줄어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중국 때문에 네. 교역량이 늘다가 그 느는 속도가 아주 낮아집니다. 그래서 네. 외적으로 우선 여건이 안 좋고 또 유럽 경제도 아주 어려웠지 않습니까? 지금도 어렵죠. 네. 예. 그리고 이제 신흥국도 결국은 저성장 기조로 들어가고 그래서 외적 요인도 안 좋습니다. 네. 동시에 이제 우리 내적 요인으로 보면은 저출산 고령화 이게 기본적으로 경제의 뿌리를 바꾸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수가 크게 늘어날 수가 없고 동시에 우리 경제 구조 내에서 이 임금, 네. 실질 임금 이 전체 총액이 늘지를 않아요. 네. 그러니까 또 소비가 늘어나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고 투자의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과잉 설비입니다, 지금. 그걸 해소하고 있는 국면이죠. 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예. 신규 투자를 하기가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투자도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없고 네. 그나마 우리는 그동안에는 이제 수출로 네. 그걸 좀 메꾸어 왔는데 이게 금년 들어와서부터는 수출도 지금 감소하고 예. 있거든요. 그런데 수출 감소의 원인이 구조적이기 때문에 이것도 좀 오래 갈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내수든 수출이든 네. 다 구조적 원인 때문에 좋지 않아서 그래서 이런 상태가 좀 갈 것 같다 이렇게 네. 보여집니다. 근데 정부 발표를 들으면은요 위기라고 하면서도 불황형 흑자다 뭐 이런 말이 나오면은 적극적으로 부정을 해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내수 부진도 이런 식으로 막겠다. 물론 정부의 할 몫인 것 같아요. 이렇게 불안감을 종식시키는 것도 정부가 네.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혹시나 정부가 오판을 하고 있거나 현재의 경제에 대해서 아니면은 잘못된 정책으로 해법을 내놨다거나 뭐 이런 문제점은 없었을까요? 정부가 오판을 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네. 그거는 우리 정부 공무원들 능력이 있어요. 단지 이제 대외적으로 얘기할 때 예. 정부가 갖고 있는 자세가 국민들이 불안하게 하면은 좀 안 되는 예. 그런 게 있죠. 네. 그 심리적인 요소가 중요하니까. 그래서 대외적으로 얘기할 때는 조금은 낙관적인 얘기를 하고 네. 또 어떤 현상이 있을 때 좋은 측면을 좀 강조하는 그런 자세 이런 게 좀 있다 그렇게 네. 보여집니다. 정책하시는 분들의 또 딜레마고 어려운 점이기도 하겠지요. 네, 예. 근데 우리나라 이제 보면은
미국은 9월부터 시작해서 이제 금리를 올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잖아요. 뭐 이미 연준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메르스 파장 때문인지 아니면은 그동안의 압박 때문인지 몰라도 한국은행 통화정책 당국은 금리를 내렸어요. 네. 저는 그래도 내릴 줄은 몰랐는데 이건 뭐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금리를 내렸고 또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재정을 푸는 건데 추경도 엄청나게 크게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맞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가요? 그런 거는 이제 생각의 초점을 어디다 두느냐 네. 하는 데 따라서 예. 얘기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1, 2년만 두고 보느냐 5년, 10년을 두고 보느냐 거기에 따라서 얘기가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이 달라지겠죠? 네, 예. 우선 금리를 내리는 거는 메르스로 인해서 내수가 지나치게 위축되니까 그걸 조금이라도 상쇄하려는 그런 고육책이다. 이제 그렇게 예. 생각합니다. 심리를 좀 달래주는. 예. 그러나 그 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일단 예상이 되고요. 네. 추경의 경우도 내수가 지나치게 위축되니까 정부 지출을 가지고 네. 이거를 상쇄시키려는 예. 그런 거거든요. 근데 지금 규모가 뭐 20조 원까지도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조금 달래주는 정도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로서는 네. 어떻든 간에 경기를 조금 더 나아지게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죠. 네. 특히 우리가 뭐 민주주의라는 게 선거가 있는 거고 네. 내년에 총선도 있고 하기 때문에 경기를 좀 더 살리려는 네. 그런 노력은 당연히 하게 돼 있어요. 선택은 이 부담이 전부 다 젊은이들한테 간다. 네. 이 젊은이들이 이거 결국 국가 부채로 남는 건데 재정 적자가 아주 크게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현 세대가 미래 세대한테 부담을 떠넘기는 행위다. 네. 이걸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고 또 하나는 다음번 정권의 정책 수단이 매우 제약을 받게 그렇겠죠. 됩니다. 이 숙지를 또 해야 되잖아요. 빚을 메워야 되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지금 이제 금리를 많이 낮춰서 돈을 풀어놓고 또 추경도 많이 해서 재정 적자도 늘려놓으면 네. 다음번 정권이 재정 정책과 금융 정책을 하기가 참 어려워지죠. 그렇죠. 그리고 그로 인한 부작용들은 또 다 해소를 물론이죠. 해야 돼. 가계부채 문제도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가계 부채가 제가 보기에는 이 국내의 요인으로서는 가장 심각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혹시 그럼 가계부채가 금융 시스템 전체를 좀 위협하고 경제에도 진짜 우리가 얘기하는 뇌관이 될 수도 있다고 보시는 거죠? 저는 이제 그럴 위험성이 있다 이렇게 예. 보는데요. 물론 우리 금융 당국이 상당히 관리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외환 위기를 경험하면서 네. 많은 거를 그동안에 배우고 또 제도적 장치를 했기 때문에 네. 그러나 객관적으로 보면은 가처분 소득 대비해서 가계부채가 얼마나 되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렇죠. 그게 이제 객관적 수치인데 예. 그게 현재 우리가 국제 기준으로 봐서 위험 수치 이거를 좀 넘어섰다. 지금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거기다가 이제 구조적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영세 사업자가 네. 있는데요. 이 영세 사업자들이 경기 침체가 오래 계속되면은 이 부채 갚을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 이 가계부채 증가의 내용을 보면 빚을 갚으려고 다시 빌리는 네. 이런 게 상당히 있어요. 그런데 이게 370조 정도 넘습니다. 전체 1,100조 중에요. 이게 영세 사업자가.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취약하고 네. 이 중에 만약에 10%가 갚기 어려워진다면 37조 아니겠어요? 네. 그러면 금융에 상당한 부담이 되죠. 예. 이렇게 구체적인 수치까지 말씀해 주시는 경우는 별로 없었는데 조금 더 설득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니까 37조 정도의 부실화가 된다면은 시스템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하는 단초가 될 수 있다고 보시는 거군요. 뭐 시스템 문제라기보다 네. 금융시장이 좀 위축되겠죠. 위축될 수 있는. 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저금리로 정말 연명을 해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미국 경제는 그래서 또 살았잖아요. 근데 우리 경제는 살지를 않고 있어서 그게 참 문제인 것 같아요. 거기 이제 우리가 차이점이 있어요. 예. 미국 경제는 체질이 유연합니다. 변화할 능력이 있어요. 예. 그런데 우리 경우는 지금 굉장히 경직화돼 있어요.
경직화요. 말하자면 예. 변화하기가 어려워요. 현재 뭘 하나 바꾸려고 해도 바꾸기 어렵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국민연금 개혁을 하려고 했는데 네. 하기는 했죠. 그런데 본래 취지에 비해서는 현저하게 약한 결과를 가져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연금 개혁하려는 취지가 뭡니까? 이대로 가려면 국가 부채가 도저히 버틸 수가 없으니까 공무원 연금 개혁을 해서 부채 부담을 좀 줄여야 되겠다 하는 거였잖아요. 네. 그런데 보니까 결국은 그 목적에 비추어서는 별거 아니잖아요. 규제도 마찬가지예요. 네. 규제가 하도 많아가지고 뭘 하나 하려면 그 절차를 밟는데 너무 힘들어서 네. 못하지 않습니까? 예. 사회 도처에 이런 경직성이 깔려 있죠. 또 우리 사회의 경직성과 경제의 경직성은 그냥 비례하는 관계로 보면 아니 되는 건가요? 사회 경직성은 경제 예. 경직성의 밑바닥이죠. 네. 그런 하부 구조가 있어서 네. 경제도 경직되는 건데 경제 쪽은 보면 소위 좀비 기업이 네.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건 도저히 살아남기 어려운데 아슬아슬하게 지금 생존하고 살아남고 있는 있죠. 예. 이자 보상 비율이 1 이하짜리 이게 3년 이상 지속되면 이건 어렵다고 보거든요. 네. 그게 현재 상장 기업의 한 17% 정도가 되는 걸로 보는데 네. 이런 경우는 사실은 구조 조정을 해야 되죠. 그래야 그 돈이 잘 되는 기업으로 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이 더 경쟁력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썩어가는 부분은 도려내야지 도려내야죠.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래야 예. 피가 더 잘 돌아가는 부분에 집중이 돼서 사람이 기력을 더 갖게 되는 건데 네. 그것도 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그러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여쭤봐서 이번에 임금 피크제 네. 도입에 대한 얘기를 정부가 이제 드디어 구체화 시켰거든요. 근데 임금 피크제는 이제 정규직들의 오히려 고용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다. 임금이 더 줄어들게 만드는 것이다라는 지적이 노동계 측으로부터 많이 나오는데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좀 균형 있게 보면요. 두 가지를 고려해서 임금 피크제를 만든 거 아니겠어요? 2016년 1월부터 공공부분 네. 이게 60세로 정년 연장이 되고 네. 17년에는 이제 전 부분이 60세로 연장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전에는 55세부터 생각하다가 60세로 되니까 네. 그만큼 이 고용자의 입장에선 비용 부담이 늘어나지 않겠어요. 네. 그러면 그만큼 비용 부담 늘어난 대로 다 부담을 하려면 새로 사람을 뽑지를 못하죠. 그래서 청년 고용이 안 된다고 또 그렇죠.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그 부분인가요? 청년 예. 고용을 좀 늘리려면 네. 이제 55세부터 60세 사이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조금 양보해라. 네. 그러니까 서로 좀 나누자 예. 하는 취지에서 임금 피크제 이게 들어온 거고요. 임금 피크제로 인해서 기업도 부담이 더 됩니다. 과거 경험을 보면 네. 임금 피크제를 하면 어떻든 기업이나 뭐 은행이나 이런 고용 주체도 부담이 늘어요. 그러니까 임금 피크제는 고용주도 부담이 더 늘지만 55세부터 60세까지 네. 이 실업이 발생하지 않게 해주는 장치인데 네. 그걸 바탕으로 해서 피크제라는 걸 적용하니까 풀로 다 안 주는 거 아니에요? 네. 그걸 바탕으로 이제 청년들을 좀 더 고용하게 하고 네. 그런 하나의 그 쉐어링 하는 제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임금 피크제는 잘 하고 있는 정책이라고 저는 보시네요. 이 일종의 타협이라고 봅니다. 타협, 그러니까 55세 이상 분들이 좀 더 일하고 싶다. 네. 이거 받아들여야 되고 이걸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만약 연공 서열 호봉 올라가고 뭐 네. 이런 식으로 하면은 부담이 이제 많이 늘어나니까 그렇게 부담이 늘어나면 젊은이들은 어떡하냐. 네. 그러면 젊은이들도 좀 취업을 시켜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나오고 그렇게 되니까 55세, 60세 그 기간에 고용되신 분들이 네. 조금 양보해라. 예. 그거 가지고 젊은이들을 쓰겠다. 네.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년도 연장하고 임금도 다 주고 이렇게 되면 예. 좋죠. 만약 좋죠. 그럴 여유가 예. 있으면. 네. 그런데 기업이라는 것은 경쟁력이 중요한 거고 또 우리 기업들이 지금 그만큼 네. 돈을 많이 벌고 있는 기업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다 조금씩 양보하자 네. 그런 안으로 봅니다. 기업이 돈 벌고 있는 기업 별로 없다고 지금 얘기를 하셨는데 양극화 문제가 개인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참 심각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자본주의 어쩔 수 없는
자본주의의 숙제인가요? 어쩔 수 예. 없는 숙제라기보다도 네. 세계화하고 네. 기술 변화 이 두 개가 주요한 원인입니다. 아, 네. 기술 변화 속도가 워낙 빠르다 보니까 네. 제일 앞서간 사람만 이겨요. 네. 그 밑에는 다 집니다. 네. 이긴 사람이 훨씬 더 많은 몫을 가져가게 되죠. 승자가 모든 것을 가져간다. 더욱이 예. 기술이 많이 발전하게 되면은 많이 배운 사람이 훨씬 유리합니다. 네. 덜 배운 사람은 훨씬 불리하게 되고 네. 그게 세계화하고 연결이 되니까 이제 별로 그 숙련도가 낮거나 네. 또는 지식 수준이 낮은 그런 조합은 후진국에서 후진국 사람들이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국내에서는 그런 일자리는 없어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분들은 아주 어려워지죠. 네. 그 대신 뭐 로봇을 가지고 작업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부가가치가 훨씬 올라가기 때문에 네. 임금을 많이 가져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양극화가 되니까 이거는 세계화가 진전되고 기술의 변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네. 전 세계적으로 고민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은 이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여러 가지가 제시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양극화 해소의 뭐 방향도 좋고요. 양극화를 예. 해소한다는 거는 좀 불가능한 얘기고요. 아. 양극화 어떻게 해소합니까? 그 양극화를 없애자는 얘기인데. 해소하는 방향을 그 양극화 만들어가는 완화한다. 거죠. 예, 완화. 완화한다고 예. 봐야죠. 네네. 저는 그것의 핵심은 우선 교육에 있다. 교육이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돈 없는 사람이나 돈 있는 사람이나 좋은 교육을 다 받을 수 있게 해주면 열심히 뜻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은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는데 네. 현실은 돈이 없는 사람들이 좋은 교육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서울대 가는 선수들은, 그 청년들은 강남에 있는 집 사람들이 많다. 이런 얘기를 이제 비유적으로 많이 하죠. 그러니까 그게 예. 이제 바람직하지 못한 거죠. 네. 그렇게 된 것은 공교육이 사교육보다 못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사교육비 부담이 엄청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공교육을 수준을 높이고 돈 없는 사람도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러면 이제 개천에서 용나는 네. 그런 경우가 다시 가능해질 수 있고 예. 그렇게 되면 양극화가 많이 완화가 되죠. 교육을 통한 어떤 뭐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신분 상승이나 소득 증가의 사다리 이거를 계속 또 만들고 유지를 해야지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 이 소득 격차가 생기는 게 네. 새로운 능력을 많이 가지신 분들은 소득이 높고 네. 그런 능력을 못 가지신 분들은 소득이 형편없거든요. 그럼 새로운 능력을 가진 게 뭡니까? 두 가지죠. 하나는 많이 좋은 교육을 받았고 네. 하나는 자기 의지죠. 예. 자기 의지는 누구든지 가질 수 있는 건데 그런데 아버지나 할아버지를 잘못 만나서 교육을 잘못 예. 받는다. 네. 이거는 정부가 도와줄 수 있죠. 양극화는 해소가 아니라 완화라는 말씀도 현실적인 표현이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 국가미래연구원에서도 보면은 민생지수를 발표를 하시고 네. 최근에 자료도 굉장히 많이 내시고요. 다양한 채널로 목소리를 되게 많이 내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행복할 수 있는 길, 미래를 찾아주시려고 노력을 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 먼저 여쭙고 싶은 건 민생지수라는 거거든요. 이건 어떻게 산출이 되는 건가요? 민생지수는 뭐 쉽게 얘기하면은 예. 우리 살림살이가 네. 형편이 더 좋아졌느냐 나빠졌느냐 이거를 지수화한 겁니다. 네. 그럼 살림살이가 좋아진 게 뭡니까? 수입이 늘고 지출이 소득. 줄면 예. 네. 살림살이 좋아지죠. 근데 그거는 요즘 보면은 소득은 안 늘어나는데 지출은 줄어서 좀 가계 그러니까 합산 그걸 늘어나고 보는 있잖아요. 거죠. 예. 가령 전세값이 올랐다. 예. 그럼 지출이 느는 거 아닙니까? 예. 내 월급이 올랐다. 그러면 수입이 느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통신비가 늘었다. 그럼 지출이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우리 일상생활 살림살이에 관련된 수입과 지출 네. 이 대표적 지수를 뽑아가지고 그 두 개를 비교하는 거죠. 지금 민생 지수는 어느 단계 안 좋죠. 수준인가요? 저희가 그러니까 그때가 3년인가요? 노무현 예. 대통령 초 2003년이죠. 네네. 2003년부터 지금까지 이제 우리 통계가 석 달에 한 번씩 나오기 때문에 네. 분기별로 쭉 보고 있는데요. 이것보다 낮았던 때가 있었나요? 최저입니다. 아, 지금이 최저인가요? 예, 예. 그러면 우리 민생은 그러니까 굉장히 안 좋은 거네요. 사람들 살림살이가 좀 더 나빠졌다.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다시 얘기를 좀 꺼내서 그렇긴 합니다만은
경제 민주화 얘기가 지난 이제 뭐 대선 때는 상당히 화두가 됐잖아요. 여든 야든 모두가 다 했던 게 경제 민주화고 그게 모두가 잘 사는 방법론이라고들 생각을 했거든요. 예. 근데 지금 그 얘기는 잘 안 나오고 있는데 그 민생 지수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그때 얘기됐던 광범위한 경제 민주화가 좀 얘기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경제 민주화도 예. 그렇게 막연하게 얘기하면 네. 그게 참 어려워요. 이현영 비현영이죠. 경제 민주화가 예. 그럼 뭡니까 하고 네. 물어보면 뭡니까? 그러니까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그렇기 예. 때문에 그렇게 너무 폭넓게 개념을 잡아버리면은 네. 이게 얘기의 초점이 좀 없어지고 네. 단지 우리가 어떻든 살림살이를 좀 더 좋아지게 하는 것이 예. 이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 아니겠어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거창하게 뭐 일자리를 늘려라 월급을 올려라 이거는 현실적으로 또 문제가 많고 네. 정부가 비교적 그나마 할 수 있는 것이 교육비 뭘까요? 줄여주는 교육비. 예. 예. 요즘 40대 가정이 대개 한 달에 50만 원 이상 사교육비를 쓰거든요. 이런 것만 줄여줘도 좋습니다. 그게 이제 공교육 정상화죠. 좀 줄여줬으면 좋겠어요. 전세값 네. 마찬가지죠. 예. 전세값도 이게 올라가면 그만큼 부담이 되는 거 아닙니까? 해줄 일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통신비, 네. 통신비 부담도 크거든요. 이게 정부가 해줄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네. 그쪽을 좀 낮춰주면 예. 그런 민생지수가 올라가죠. 근데 교육비 낮출 수 있을까요? 이게 경쟁적으로 높아지는 측면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그게 경우. 이제 사교육비 때문에 예. 그런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공교육의 수준을 올려야 되고 네. 교육으로 들어가면은 사실은 교육이 내수를 진작시키는 또 중요한 수단입니다. 어떻게 교육 가능하죠? 관련 예. 기자재만 보더라도 네. 전국의 초중고등학교 이 전체 이거를 이 시대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고쳐서 그 네. 교육이 가능하도록 해주겠다. 이렇게 만약에 목표 설정을 하면 네. 전체적으로 설비 교체를 해줘야죠. 그렇겠죠. 예, 그리고 소프트웨어도 교체가 돼야겠죠. 물론이죠. 예. 소프트웨어는 또 거기에 따라가는 거고 네. 그 수요가 엄청납니다. 네. 계측을 해보면요. 예. 그래서 또 우리가 안전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수도권 중심으로 한 초중고등학교는 비교적 좋은 학교가 많고 근데 지방으로 갈수록 네. 좀 고쳐줘야 될 학교가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만약에 우리가 좀 투자를 하면 저는 그래서 추경도 네. 내용이 뭐냐가 중요하다고 보는 게 네. 추경을 하더라도 그런 데다가 예. 쓰면은 국민 생활하고 직접 연결이 되고 내수가 올라가기 때문에 생산성이 높죠. 알겠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지 될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저희 금요기획에서는 맨 마지막에 오늘의 주제를 하나의 정의로 정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장님께는 한국 경제는 무엇이다라는 정의를 좀 부탁드려야 될 것 같아요. 글쎄 뭐 사자성어를 잘 아시는 분 같으면 멋있게 예. 할 텐데 네. 저는 뭐 거기에 지식이 깊질 못해서 지금 우리 경제가 어디로 갈지 모르겠어요. 그런 네. 의미에서 코바디스. 네, 코바디스다고 하고 싶습니다. 어디로 가야 합니까? 어디로 가시나이까? 가시나이까? 한국 경제는 코바디스다. 좀 비장한 느낌이 많이 드는데요. 예, 국가미래연구원에서 계속 연구를 해주시고, 그러니까 우리 경제 원로들께서도 많은 목소리를 좀 내주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방송 나와주신 것도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목소리 많이 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가미래연구원의 김광두 원장님이었습니다. 이성민 선배님, 고민 있으세요? 요즘에는 돼도 빠르고 또 내가 아프면 애들이 고생이고 어떡하지 현빈 씨? 그러니까 받아야죠. 삼성생명 골든밸런스 통합자산분석 컨설팅. 보장부터 은퇴까지 인생자금의 황금 비율을 맞춰주거든요. 그래? 어떻게 받지? 삼성생명 컨설턴트와 상의하세요. 안녕하세요. 최지우입니다. 유플러스 제로클럽 시즌2 알고 계세요? 쓰던 폰 할부금이 남아있어도 부담 없이 지금 바로 최신폰과 만나세요. 6개월간 할부금 제로, 최신폰을 부담 없이 갖는 유플러스 제로클럽 시즌2. 할부원금 6개월 납부 이후 24개월 균등 상환. 7월 31일까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조해주세요. 기리박채 구강조윤 한신호사 관악송안 유홍장 고문손 양대 백화남 신도 하성과 차
성씨만큼 운전 습관은 다양해도 타이어 수명을 보증하겠다는 생각. 마모 수명 보증제. 생각의 무브 금호 타이어. 디자인 좀 아시는 분이라면. 천연 가죽의 부드러운 감성과 인체공학적 디자인이 만들어내는 완벽한 그립감의 가치를 아실 겁니다. 이제 스마트폰에서도 See the great, feel the great. LG G4. 네, 오늘 경제상식 퀴즈 정답은 2번 메르스였고요. 당첨자는 8581님 외 10분입니다. 제작진이 따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생경제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생생경제 홈페이지와 팟캐스트 또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서 방송된 내용 다시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김윤경이었습니다.